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다음에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말이죠. 이거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거듭 민주당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물론 확고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우리가 함께 논의 중인데 하여튼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 어제도 송이대첩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재정에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정청은 한 몸이다라고 당정청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늘 행정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당과 정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말에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라면서 이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입니다. 자, 여기서 박문신 의원. 이재명 후보가 국민재난지원금 경기도지사 때도 뭐 다른 돈은 전부 지급 안 하고 뭐 이러더라도 경기도는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표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때처럼 경기도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 그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해달라.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정부가 편성해 들어가 있는 거죠. 심사에 예,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2일 날이 이제 법정 시한인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그 예산을 담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주문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보면은 사실 본질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갈 것이냐 이재명 후보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그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맞닿아 있어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중에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민주당의 고민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 세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것 같다. 지금 예상되기로는 10조에서 15조 정도 더 거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채무 상환에 쓰도록 하겠다. 나라빚을 갚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국가재정법도 초과 세수가 생기면은 나라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법 규정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죠.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라빚을 좀 더 쓰더라도 이재명 표 예산을 하나 만들고 싶은 대선 공약화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서 좀 재량권이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뭘로 들어가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자기 의지로 만들었던 한국형 뉴딜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을 줄일 것이냐, 이재명 후보의 예산을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딜레마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총리가 재정 문제를 일건으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재정 문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또 정치인 출신의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함축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지금 당이 재편됐으니 이렇게 갑시다라고 말을 못하고 조금 더 검토할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에서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하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거듭거듭 요청을 해서 대변인이나 뭐 이런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뭐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 송이대첩 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그냥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주는 표현은 안 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같은 물론 우리 민주당 예. 정부이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와 상의하고 또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뭔가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승부수, 대선 전국 초반의 승부수로 던진 카드처럼 보이는데 정부의 반대,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자세 이런 걸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정책적 승부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진 이유, 그러면 조금 전에 박무신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냐 나냐 이렇게도 비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진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가지고 있는 넘을 수 없는 그 태생적 그 한계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늘 행정에 대해서 이제 역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입법부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면 정부는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또 한 축인 이 행정으로 대표되는 관료제도가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거기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늘 추구할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와 안정이라는 행정과 정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엇갈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11월 2일부터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04조 4천억에 달하는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타이밍상 큰 틀에서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제 타이밍상 이제 고려가 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숫자로 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일본이 GDP 대비 230%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전부 다 이 G7 선진국들은 GDP 대비 130% 넘어가는 국가 채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 604조 4천억을 다 쓰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2%밖에 안 됩니다. GDP가 지금 2,000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국가 부채는 말하자면 1,0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각국별로 코로나 대응 예산 지출 규모를 보자면 독일, 이태리, 미국 이런 나라들은 GDP 대비 50%에서 20%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에 GDP 대비 한 16%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의 그 배경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의 경제, 국민의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GDP의 상당 부분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비판의식,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남는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서 재정 건전성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각을 세워도 된다. 이젠 분명하게 이재명표 정책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청와대나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제 김부겸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수백 년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했고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들 만나는데 몇 명까지만 만나라. 가게 영업시간 9시, 8시 되면 문 닫아라. 설명절, 추석명절 때 고향 가라 말아라. 이것까지 정부와 국가가 개입하는 큰 정부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이 예산 논쟁은 결국은 철학적으로 가자면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으로 귀결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큰 정부는 우리 삶 속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큰 정부에 맞는 예산 정책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가 많기를 합니까? 부실화되어 있기를 합니까? 지금 외환보유고는 이번 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튼실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국가 재정을 수호해야 된다. 국가 재정의 수호자로서의 국가 정부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국민들의 이 무너진 삶을 완전 방치하는 겁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설명 들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어떤 시각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저희 재난지원금 논쟁할 때는 명시적으로 저희 여야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가 부딪힌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체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다. 뭐 이런 느낌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 여당 측이 조율하나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전재수 의원님이 아주 길게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국민의 삶을 견인해내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대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지금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이 아니라 네.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국가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전 국민 그 재난지원금 이거는 사실은 그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굉장한 포퓰리즘이다.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 현재 권력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 부채가 작은 수준이다. 뭐 비정상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국가 재정에 대한 오해고 왜곡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채무가 이렇게 급속도로 느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지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가 350조가 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문재인 정부 때 5년도 안 됐는데 408조가 늘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내후년만 되면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만 매년 20조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역시 이재명,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그 정부하고 결국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것 같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겪을 굉장히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이런 갈등, 그거를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다 생각을 하고 역시 모든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느냐? 대선이죠. 지난해에도 사실은 여당은 총선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저는 그 상당한 득표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다급하죠. 정권 연장을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마 굉장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선거도 중요합니다만은 나라가 걱정이잖아요. 지금 미래 세대가 걱정이고. 알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이 문제를 갖고도 정말로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은데요. 꼭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아까 길게 말씀하셔서. 참 이게 여의도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말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장적 재정 정책 하자 그러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맨날 그럽니다. 맨날 미래 세대 부담 어쩌고 저쩌고 국가 채무 어쩌고 저쩌고 아니 부실 징후도 없는 국가 재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겠다는데 그리고 이미 큰 정부와 국가주의를 동일시할 수는 없죠. 큰 정부가 국가주의로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이 얼마나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까? K 컨텐츠, K 컬처를 보십시오. 이것은 다양한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큰 정부가 국가주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대한민국 정치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의원님이 또 한 말씀 더 보태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어요. 저도 이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말이죠. 서른 의원이 한 이야기가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됐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조건에 누가 맞느냐? 그걸 아마 제일 조건으로 생각할 것이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 장점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얼마나 잘 후보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문신 의원, 기자들이 서른 의원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발언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2주 동안 남미 출장 가고 해석은 기자들이 해야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문신 의원 기자생활 오래 하셨는데 저 이야기 어떻게 들리세요? 일단 배경을 조금 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예. 필요가 있죠. 우선 서른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 있었고요. 일을 했고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네. 있다라고 했던 분이고 그만큼 이제 각이 있었던 분이고 그 뒤에 이제 원팀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다시 포옹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화합의 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주재한 선거대책회의입니다. 첫 회의죠? 후보 면전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지만 이재명 후보 훌륭하신 분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후보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자들이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혹시 이재명 후보의 얼굴 표정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일단 저 뉘앙스는 그리고 또 이제 덕목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겸손함, 진실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은 다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기보다는 공격받는 지점을 또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저런 것도 쓴소리니까 다 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반응은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첫 번째 후보가 주재한 회의에서 그것도 후보 면전에서 첫 마디를 저렇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 없다 내지는 좀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기자들이 참 취재를 하다 보면은 요즘 기자들은 이렇게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팍 받아치잖아요. 너무 많은 말.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가끔가다 핵심만 좀 쓰면서 저런 얘기가 나올 때 이재명 후보 얼굴 표정은 어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 기자가 미처 못 잡을 때는 그렇죠. 취재 기자를 써줘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모든 기자들이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고용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박문신위원회 저런 해석, 이건 전재수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왔고 같이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리 없죠. 예. 예. 기분 좋을 리 없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른 의원님도 저희들 의원총회 하다 보면 서른 의원께서 말씀을 항상 좀 직설적이고 아주 그냥 화통하게 하십니다. 시원시원한 분입니다. 예. 아마 좀 남미 다녀오셔가지고 제일 선봉에서 가지고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진심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 분 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그러시고 아마 김영호 전 의원님도 그러시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저도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후보가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 뭐 그래서 우리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번 대선은 누가 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붙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선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아예 투표를 안 하겠다. 그것도 나의 선택 아니냐. 민주시민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권 또 대선 후보들이 다 책임지고 그분들도까지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안동김 씨냐 풍양족 씨냐 이 차이예요. 지금 세도 정치 과거에 했듯이.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건지 말이죠.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건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저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보다는 정권 교체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얼마큼 더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은 조금 적다 말이죠. 이것이 아마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투표장에 나가기가 참 거시기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선거는 조금 특이한 선거고 무언가 좀 준비가 잘못된 선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아직도 솔직히 고만고만하다. 정치 본질의 어떤 개혁은 상당히 우리가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게을리 해왔다라는 것을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전재수 의원님도 아마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 또 지역구에 계신 분들 만나시면 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실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완전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결국은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국민들 선택이 모아지면 그것이 집단 지성이 되거든요. 동양적 사고로 따지자면 이게 천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인데 시대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이재명을 선택을 할지 또는 시대가 윤석열, 홍준표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시대가 선택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 대선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투표는 꼭 해야 한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혹시 송이 대첩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어요. 예. 그런 거 자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선 후보들하고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대선 후보들이 워낙 바쁘셔서 또 방송 나오면 혹시 뭔가 또 실수할까 봐 하는 걱정도 있지 근데 않습니까? 우리 주영진 앵커님 정도 되면은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도 꼭 그 말씀 전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만나시면 또 물론입니다. 다른 부분도 꼭 그 얘기 전해 주십시오. 송이대첩의 어제 핵심적인 부분도 여러분께서 관심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솔직히. 나 이 모든 선거를 떠나서 윤석열 같은 저런 스타일이 만약에 제1야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서 어떻게 될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재명 리스크 상당할 겁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가로서 나는 밑에서 하는 대로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다 이럴 거면요. 우린 그런 대통령인지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시원찮을 해줘도 정책적 시원찮을 판단을 판이다. 가지고 이걸 배임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예. 그리고 특검의 대상은 윤석열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체적으로 무엇을 더 수사에 밝혀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를 정말 팔다리 다 잘라놓은 게 국민의힘입니다. 선거 개입 공수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또 장기적 어떤 화두를 던져준 것이라고 봅니다. 시점에서 이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오히려 5,503억이라는 이익을 확보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시는데 칭찬을 잠시만요. 해줘도 시원찮은데 예, 칭찬을 해줘도 정책적 시원찮은 판단을 판이다. 가지고 이게 안철수 대표 패널도 못해요. 지금 정치장 나와가지고 패널이 무슨 뭐 아무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를 군기를 딱 잡아서 좀 말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 군기 잡아야죠. 아, 이분은 내가 진짜 탐난다. 데리고 오고 싶다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탐이 납니다. 사실 꼭 데려오고 싶은데. 예.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은 꼭 영입하고 싶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저랑 계속 교류하면서 한정훈 군이 그 실습생으로 네. 요트 밑에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따개비 교육이라는 이유로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협회 대리점주 분께서 네. 어쨌든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 때 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갈등이 많다. 대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도 이런 수준과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